안녕하세요. 최근 펩트론 주가 때문에 궁금한 점 많으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할까? 앞으로는 괜찮을까? 뭐 이런 것들이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공유해 주신 여러 분석 자료들을 토대로 바이오 섹터 전문가 시각에서 펩트론의 현재 상황 그리고 미래 가능성까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펩트론, 지금 여러모로 좀 복잡한 상황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또 내부적으로 기대했던 큰 계약건이 좀 늦어지면서 주가에 부담이 있죠. 근데 또 동시에 이 회사가 가진 핵심 기술 가치라든지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이것도 여전히 크거든요. 그래서 참 흥미로운 시점입니다. 오늘 주신 자료들 보면서 이 양면적인 상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주가 하락 원인부터 좀 짚어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런 핵심 내용들 위주로 명쾌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당신이 중심을 딱 잡고 펩트론의 진짜 가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것, 이게 저희 목표입니다. 우선 펩트론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그 외부 환경 요인부터 봐야 할 것 같아요. 요즘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영 안 좋았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 분석가들이 다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하고 중국 간의 그 무역 갈등 이야기가 다시 좀 나오면서 국내 증시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됐죠. 심지어 삼성전자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는데도 시장 전체가 힘을 못 받는 그런 모습이었으니까요. 이런 큰 환경 자체가 좀 무겁게 짓눌렀다고 봐야죠. 그런 상황에서 특히 바이오 섹터, 이쪽 흐름도 좀 약했고요. 이건 펩트론에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을 텐데요. 네, 정확합니다. 바이오 기업들 주가를 모아놓은 KODX 바이오 ETF 같은 지수들 보면 하락세가 좀 뚜렷했죠. 분석들을 보면 최근에 시장 자금이 뭐 반도체, 로봇 아니면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좀 몰려가면서 바이오 쪽에서는 그동안 올랐던 거 차익 실현하려는 매물이 좀 많이 나온 것 같다. 뭐 이런 분석이 많아요. 아, 섹터별로 돈이 도는 와중에 바이오가 잠시 좀 소외됐다, 이런 거군요. 네, 그런 측면이 있죠. 게다가 보통 기업들 실적 발표하는 시즌에는 당장 숫자로 보여주기 좀 어려운 성장주들, 특히 바이오 기업들이 시장 주도권을 잡기가 좀 어려운 경향도 있고요. 그렇군요. 뭐랄까, 당장 눈에 띄는 새로운 재료가 없는 펩트론 같은 종목은 이런 시장 분위기 변화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럼 이런 외부 요인 말고요. 내부 요인으로 넘어가서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게 바로 그거죠. 엘라이 릴리와의 기술 이전 본계약. 이게 늦어지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으로 타격이 크다고 봐야겠죠? 아, 네. 바로 그겁니다. 이 부분이 현재 펩트론 주가 흐름의 가장 핵심적인 변수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지난 3분기 안에는 계약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시점을 넘겨버리니까 기대감이 좀 실망감으로 더 나아가서는 불안감으로 바뀌는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됩니다. 계약 만료일은 아직 남았다고는 하지만 예, 맞아요. 양측이 맺은 기술평가 계약 만료일 자체는 12월 7일이니까 아직 시간은 있어요.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렇게 시장은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불확실성은 당연히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그래서 일부 분석에서는 이걸 소위 개미털기 국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일부러 좀 흔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매물을 좀 받아내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이죠. 큰 손들이 물량 확보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네, 그렇죠. 주가 하락을 단순히 악재로만 볼 게 아니라 어쩌면 큰손 투자자들이 물량을 더 싸게 확보하려는 과정일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거래량 같은 걸 보면 또 그런 분석이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요, 이 계약 지연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어서 이게 또 흥미로워요. 그냥 늦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 어떤 근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나요? 네, 그 관점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몇몇 분석가들은 계약 규모 자체가 처음에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커졌기 때문에 그 세부 조건을 조율하고 확정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는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아, 딜 사이즈가 커져서요? 그렇죠. 딜 사이즈가 커진 만큼 협상도 더 복잡해지고 시간도 걸린다 이런 논리입니다. 심지어는 펩트론이 일라일 릴리 말고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하고도 접촉하면서 오히려 협상에서 더 유리한 위치,
그러니까 가벨의 입장에서 좀 주도권을 주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제기하기도 합니다. 오, 다른 회사들이랑도요? 네, 최근에 페트론이 JPM 헬스케어 컨퍼런스라고 굉장히 큰 행사가 있는데 거기 불참하기로 했거든요. 이걸 또 이런 맥락에서 해석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지금 더 중요한 협상에 집중하느라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요. 와, 그게 사실이면 정말 대단한데요. 그럼 본계약,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요? 그리고 규모는요? 어느 정도로 예상해요?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요.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계약 자체는 성사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지금 노보 노디스크랑 엄청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일라일릴리 입장에서 보면 펩트론의 핵심 기술, 스마트 대포, 이게 꼭 필요하다는 분석이 많아요. 약효를 오래가게 하는 그 기술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약효 지속 시간을 늘려주는 이 기술이 릴리한테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계약 규모는 이게 전망치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최소 20억 달러, 많게는 한 30억 달러에서 35억 달러 수준까지도 이야기가 나와요. 와, 달러로요. 그럼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그렇죠. 대략 한 4조 원에서 4조 5천억 원 정도. 정말 말 그대로 조 단위 기술 이전 계약, LOI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최근에 다른 국내 바이오 기업인 메셀라가 10조 원짜리 기술 이전을 성공시켰잖아요. 그거랑 비교하면서 펩트론 계약 규모가 어쩌면 이걸 넘어설 수도 있다. 이런 더 공격적인 전망까지 나올 정도예요. 결국 이 모든 기대감의 근원은 펩트론이 가진 스마트 대포 기술이군요. 이 기술이 정확히 어떤 강점이 있길래 이렇게 큰 기대를 받는 건가요? 단순히 약효를 오래 가게 하는 것,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 네. 정확히 보셨어요. 스마트 대포 기술의 핵심 가치는요. 이게 단순히 한두 개의 약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종류의 약물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이라는 점이에요. 플랫폼 기술이요? 네. 비유하자면 스마트폰의 운영체제 같은 거죠. 그 위에 다양한 탭, 그러니까 약물을 올릴 수 있는 기반 기술인 셈이에요. 원리는 약물을 아주 미세한 입자로 만들어서 몸 안에서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방출시켜서 약효가 오래가게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매일 맞아야 하는 주사를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만 맞아도 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환자 입장에서는 엄청 편해지겠네요. 그렇죠. 환자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뿐만 아니라 치료 효과를 꾸준히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뭐랄까, 땜이 물을 가둬뒀다가 필요할 때 일정한 양으로 계속 흘려보내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이해가 되네요. 플랫폼 기술이라는 점? 네. 그리고 이 기술의 잠재력이 그냥 기대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 이것도 중요합니다. 최근에 펩트론의 전립선암이랑 성조숙증 치료제, 루프원, 이게 LG화학 통해서 국내에서 상업화에 성공했고요. 지난 10월부터는 실제로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요?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요? 네, 이게 바로 스마트 대포 기술이 실제로 상업적인 가치가 있다는 걸 딱 입증한 아주 중요한 사례죠. 또 일라일릴리가 개발 중인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 마운자로라고 있거든요. 이게 경쟁 약물인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보다 효과가 더 좋다는 데이터가 나오면서 이 마운자로에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기술이 딱 붙으면 그 시너지가 엄청 클 거다 이런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주사제 형태가 먹는 약, 그러니까 경구용보다는 비만 치료 효과나 편의성 면에서 아직은 더 낫다는 분석도 이 스마트 대포 기술의 가치를 더 높여주고 있죠. 방금 말씀하신 그 루프원, 이 약 자체 매출만으로도 펩트론이 오랫동안 계속 적자였잖아요. 그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상당히 눈에 띄던데요. 네, 그 부분도 현재 펩트론 가치를 평가할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루프원이 타겟하는 국내 전립선 암 성조숙증 치료제 시장 규모가 연간 한 2조 7천억 원 정도로 추정이 돼요. 근데 만약에 펩트론이 이 시장에서 딱 5% 점유율만 확보한다고 가정해도 연간 1,350억 원 정도 매출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1,350억 원이요. 와. 네, 펩트론이 지난 몇 년간 연간 한 155억 원 안팎의 영업 손실을 계속 기록해왔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이 정도 매출만 나와도 충분히 적자에서 벗어나서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정말이네요. 적자 규모를 훨씬 넘어서는군요. 그렇죠. 일부 분석가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앞으로 뭐 일본의 다케다 제약 같은 글로벌 파트너사랑 손잡고 해외 시장까지 진출하면 매출 기여도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하고요. 이건 지난 5년 동안 이어진 적자 구조를 마침내 끊어낼 수 있다.
이 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죠. 오송에 제2공장 짓는다고 건축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냥 공장 하나 더 짓는 거? 그 이상 의미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오송 제2공장 착공 허가 소식, 이거는 단순한 설비 증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에 191이랑 그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이 딱 성사가 되면 그 이후에 상업화 단계에서 필요한 대량 생산 능력, 이걸 미리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아, 계약 이후를 대비하는 거군요. 네. 이 공장이 다 지어지면 펩트론의 의약품 생산 능력, 그러니까 테파라고 하죠. 이게 현재보다 약 10배 정도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건 2030년쯤 되면 거의 200조 원 규모까지 커질 걸로 예상되는 그 거대한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0조요?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동시에 이건 펩트론 경영진이 기술 이전 계약 성공이랑 앞으로 제품 생산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도 읽을 수 있고요.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럼 앞으로 주가에 대한 기대치, 그러니까 목표 주가도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러 증권사 리포트나 전문가 분석 자료들을 보면 일라이릴리하고 본계약이 성공적으로 딱 체결이 되면 펩트론 주가가 단기적으로 50만 원 선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장기적으로 60만 원 이상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알테오젠이나 메세라처럼 아주 큰 기술 이전에 성공한 기업들 사례를 볼 때 훨씬 더 높은 가치 평가,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다시 평가될 수도 있다. 이런 공격적인 전망까지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0만 원, 60만 원. 와. 물론 이런 목표 주가는 당연히 기술 이전 계약이라는 핵심 이벤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긍정적인 전망들, 잠재력,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현재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걸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해야 할까요? 당신이라면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현재 주가 하락이 펩트론이라는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 그러니까 펀더멘털 자체가 나빠져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시장 요인, 그리고 계약 지연에 따른 심리적인 요인, 여기에 일부 개미털기 성격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좀 주목할 만한 점은요. 최근에 주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거래량이 그전에 주가 오를 때랑 비교하면 현저히 적었다는 거예요. 아, 거래량이 줄었다는 거요? 네. 많은 분석가들은 이걸 보고 주요 투자 주체, 그러니까 소위 세력이라고 부르는 큰 손들이 물약을 팔지 않고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을 해요. 오히려 주가가 조정받는 걸 이용해서 추가로 물량을 더 샀을 가능성도 제기하고요. 따라서 단기적인 변동성에 너무 흔들리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재 구간을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봐야 한다. 이런 의견이 좀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세력이라고 불리는 주요 투자자들 움직임,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분석도 있나요? 네, 몇몇 분석대로에서는 좀 흥미로운 분석들을 내놓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 하락 국면에서 투자자별로 누가 사고 팔았나 이걸 보면 개인 투자자랑 외국인 투자자들은 꾸준히 주식을 사들였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파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또 과거에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졌던 구간들 있잖아요. 거기를 분석해서 이 세력들의 평균 매수 단가가 얼마쯤 될까 이걸 추정해보려는 시도도 있어요. 한 분석에 따르면 대략 23만 8천 원에서 28만 7천 원 사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더라고요. 23만 8천 원에서 28만 7천 원 사이요. 네. 만약에 이 분석이 맞다면 현재 주가 수준이 그 사람들 평균 매수 단가 범위 안에 있거나 좀 가까이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지만요. 그래도 투자 판단할 때 참고할 만한 정보는 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차트 분석 측면에서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단기적인 신호랑 중장기적인 추세, 이걸 같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특정 가격 범위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힘을 모으는 그 삼각 수렴 패턴이라고 하죠. 주가 변동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에너지를 모으는 형태, 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또 RSI 같은 보조지표를 보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너무 과열됐었거나 아니면 너무 빨리 떨어졌다. 이런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요. 복잡하네요. 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역시 중장기적인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봉 차트, 그러니까 일주일간의 움직임을 봉 하나로 그린 차트를 보면요. 20주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과거 펩트론 주가의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했었고 이 선에 주가가 닿았을 때가 좋은 매수 기회가 됐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단계적인 지표의 등락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좀 큰 흐름 속에서 중요한 지지선이 어디인지, 저항선은 어디인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 펩트론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고려해 볼 만한 투자 전략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과거 펩트론 주가 흐름을 이렇게 쭉 복귀해 보면요.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시기에도 결국 인내심을 가지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했던 투자자들이 좋은 성과를 거뒀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새로 사거나 추가로 사는 걸 고려한다면 몇 가지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주요 지지 구간이나 세력의 평균 매수 단가로 추정되는 가격대 근처에서 위험 관리를 하면서 분할로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한 번에 다 사지 않고 여러 번에 나눠서 사는 거죠. 분할 매수요. 네. 둘째는 주가가 의미 있는 저항선, 예를 들면 이전 고점 같은 곳을 확실하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뚫고 올라가는 걸 확인한 다음에 따라붙는 전략도 있고요. 다만 어떤 전략을 선택하시던 앞으로 주가가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선다고 해도 중간중간에 기술적인 조정이나 좀 쉬어가는 구간은 반드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이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분석에서는 한 45만 원 부근이 단기적인 저항선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상승하더라도 중간 조정은 있을 수 있다. 오늘 펩트론을 둘러싼 여러 이슈들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단기적으로는 시전이 안 좋고 또 일라이릴리 계약이 늦어지면서 불확실성이 주가를 좀 누르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조단위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 가능성, 또 이미 상업화에 성공해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한 스마트 대포 기술 가치 입증, 그리고 오송 제2공장 증설을 통한 미래 생산 능력 확보까지 굉장히 강력한 성장 동력들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주가의 변동성은 분명히 투자자 입장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여러 분석가들의 시각을 종합해 보면 지금 상황을 단순한 위기로만 딱 잘라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정보와 분석을 다 참고하시되 최종적인 투자 결정은 항상 당신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신중하게 내리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 외에 당신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펩트론의 핵심 기술 스마트 대포, 이게 지금 가장 핫한 비만 치료제 분야를 넘어서요. 다른 만성질환, 예를 들면 당뇨나 파킨슨병 같은 거요. 아니면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에서도 그 혁신적인 잠재력을 크게 인정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일라이릴리 말고 또 어떤 유형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을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추가적인 대형 계약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펩트론이라는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을 넘어서 과연 어디까지 커질 수 있을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